안녕하세요. 이날도장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설 연휴는 어떻게 알차게 보냈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경제 분야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 시간에는 수요 공급의 그 탄력성과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예전에도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이 부동산 경제 이론은 앞으로 부동산 강로, 특히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 정책 분야에 매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많이 반복을 해서 이 부동산 경제 이론을 습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1강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출발하겠습니다. Let's go! 안녕하세요. 4강 오늘은 수요 공급의 탄력성과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부터 하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거는 보통 탄력성 표시는 영어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E로 해서 이제 이렇게 디맨드. E는 뭐 여러분 탄력성이란 거 아시죠? 일레스 뭐 티서틴가 뭐 이렇게 영어를 줄임말입니다. 영어로 굳이 쓴다면 뭐 ELASTICYTY인가? 일레스 티서리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탄력성 할 때는 E로 표시한다는 거는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가격 탄력성이 뭐냐? 우리가 탄력성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떤 자극에 대응하는 반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을 튀길 때, 농구공을 튀길 때 공이 탄력이 좋으면 반동이 심하잖아요. 그렇게 했듯이 수요 가격 탄력성은 수요 법칙이 뭐예요? 가격이 내리면 수요는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떨어진다 했죠. 그게 수요 법칙인데,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때 이 수요가 올라가는 양이 얼마나 반동이 심한지, 얼마나 수요가 올라가는지,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가 떨어진 양이 변화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표시하는 것이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어떤 탄력을 보이냐, 수요 가격 탄력성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개념이.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격이 변화하는 율, 얼마나 변화하는 율에 수요량이 이제 가격이 변하잖아요. 수요량의 이제 변화율.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데 수요는 어떻게 변하냐, 이것을 도식화시키면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가격은 프라이스 P라 했죠. 기본 가격에서 변화분, 그 다음에 기본 수요량 Q의 콘더니, 변화 콘더니, 이렇게 표시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서 두 번째가 수요 그 가격 탄력성이 한 5가지로 이제 크기가 구분이 돼요. 이걸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 가격 탄력성이 아까 이 뒤로 표시됐죠? 이게 이제 뭐 1보다 크는 경우, 그 다음에 이 D가 이제 예를 들면 1보다 1하고 같을 경우, 뭐 이 D가 뭐 1보다 작고 0보다 클 경우, 이렇게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D가 0하고 같을 경우, 그 다음에 이 D가 뭐 이제 이렇게 무한대, 아주 탄력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이 5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것은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탄력성이 1보다 크다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 뒤에 보면 가격이 변화가 100인데 수요량은 100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아주 그 탄력이 좋다는 겁니다. 가격이 100 내렸는데 수요량은 120이 몰려버리고, 가격이 100이 올랐는데 수요량은 100 이상 수요량이 도망가 버리고, 이럴 경우는 탄력성이 어떻다?
이럴 경우 탄력성이 큰데 이럴 경우는 뭐라고 하냐? 탄력적이다. 이 물건에 대한 수요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요 탄력성이 1이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 거예요?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에 변화가 없어요. 가격이 100을 해도 아니 잘못 말했습니다. 이거 제로를 말했는데 수요량이 이런 것은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동일할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가 100이면 수요량 변화도 100 이렇게 1대1로 변화하는 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변동은 있는데 가격 변화로 같이 보조를 맞추는 거. 이거는 이제 용어로 단위 탄력적이다.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이거예요. 수요 탄력성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경우.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 우리가 어떤 우리 물건을 이게 뭐 2만 원이었는데 15,0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만큼 뭐 5,000원 떨어졌으니까 5,000원만큼 비율의 만큼 뭐 150% 아니 25%가 뭐 수요가 몰리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인 상품들은 이 1보다 작고 0보다 큰 정상적인 경우는 이럴 경우는 수요랑 변동은 있는데 1보다 크진 않기 때문에 탄력적이라지 않고 그냥 비탄력적이다. 이게 탄력적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탄력적이 무는 아니에요. 무. 비탄력적이다. 이걸 좀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수요 탄력성이 제로. 아까 단위 탄력성 제가 좀 혼동해서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수요가 탄력성이 제로다. 뭐냐면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 변화가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아주 필수품 같은 거 있잖아요. 소금이나 이런 거. 그 가격이 뭐 아주 오른다 해서 우리가 뭐 또 뭐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사야 될 필요성이 거. 필수품 같은 거 이런 것은 수요 탄력성이 제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이 움직이지 않은 거. 이건 제로.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완전히 붙어요. 완전 비탄력이다. 완전. 이거는 0에서 1 사이는 비탄력적이고 제로일 경우는 완전 비탄력적이다. 근데 무한대는 뭐예요? 가격이 약간만 변해도 수요가 그냥 넘치듯이 왔다 갔다 변동력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엄청 민감하게 가격에 민감한 상품들 그런 것은 거의 그냥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 현실에서는 거의 좀 드뭅니다만 이럴 때는 수요 탄력성이 무한대다. 이거는 이제 또 반대로 이거 반대죠. 완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아까 1보다 클 경우는 탄력적, 1하고 같을 때는 단위 탄력적, 보통 상품처럼 0과 1 사이에서는 비탄력적, 탄력성이 0일 때는 완전 비탄력, 움직임이 없으니까. 무한대는 약간만 가격의 요인이 자극이 줘도 변동이 엄청나게 출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탄력적. 이 5가지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구분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이거를 이제 쉽게 금방 탄력성 구분을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쉽게 보면 도표로 수요 여보 그때 수요 함수와 그래프 생각나시죠? 이 앞 시간에 그렇게 볼게요. 여기가 제로가 되고 여기가 프라이스 퀀터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까 수요 탄력성이 수평성인 경우, 수요 곡선이 원래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하향이잖아요. 근데 수요 탄력성이 이제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수평선이에요. 이 가격 P1에서. 이거는 뭐 되겠어요? 가격이 조금 변해도 수요는 엄청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수요의 탄력성이 무한대다. 이게 무한대인 거예요. 이거는 뭐라 했어요? 완전 탄력적이다. 엄청 잘 움직인다. 자극에 따라서. 그리고
이 가격선의 수평, 양의 수직선, 이 수요 곡선은 뭐였어요? 어떤 가격에도 이 고정된 양에 고정된 Q1에 가격이 변화해도 수요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수요 탄력성이 뭐다? 제로. 이거는 뭐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움직임이 없어요. 가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수요량은 고정됐다는 거예요. 이게 수직선이 완전 비탄력적, 수평선은 완전 탄력적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 다리 탄력적은 뭐 가격의 변화이라 수요량 변화니까 이게 완전 이게 쉽게 말하면 단위 탄력적은 직각 뭐 쌍곡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변하는 이유라고 여기서 이렇게 변하는 일이 뭐 같다 해가지고 1대1로 가는 거예요. 1대1로. 그래서 이거는 이런 직각 쌍곡선 모양의 수요 곡선은 이제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도표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평선은 무한대, 탄력성이 무한대니까 완전 탄력적이고, 수직은 탄력성이 0으로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표라도. 그 다음에 탄력성, 이제 이 구분이, 이게 탄력성 측정, 이게 시험에 좀 나와요. 계산 문제도 나옵니다. 탄력성을 어떻게 이제 그럼 측정할 것이냐. 측정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가격의 변화율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수요랑 변화율,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막상 측정할 때는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수요 탄력성 수치가 틀려집니다. 예를 들면 이거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설명은 좀 듣기에 따라서는 어려울 수 있는데, 뭐 간단히 끝나고 나면 간단히 뭐 쉬워요. 문제도 쉽게 나오고. 이렇게 이제 이 곡선이 있다, 그래프가 있다 하죠. P가 있고 Q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책에 있는 예시를 좀 할게요. 가격이가 400이에요. 400에 맞는 컨덕팅은 20, 300에 맞는 수요 양은 30으로 증가돼요. 이런 상황에서 수요 탄력성을 구하세요 나오거든요. 어떻게 기준에 따라서 수요가 세 가지로 변화가 돼요. 최초 가격이 400원이었어요. 이게 최초 가격이에요. 이게 최초 가격. 그 다음에 이거는 변동 가격. 이것도 최초 양, 변동 양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최초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탄력성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가격이 변화할까 수요량 변화잖아요. 그러면 400분의 변화분이 뭐예요? 400이 300으로 변화했잖아요. 뭐 마이너스 써도 되고 뭐 그러는데 마이너스 안 써도 되고, 마이너스 100으로 줄었어요, 가격이. 그리고 변화율은, 아니 수요량 변화율은 원래 20이었잖아요. 20. 400에 대한 그 맞은 점이. 그러면 원래 20분의 변화분은 10이잖아요. 10.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런 수식이 나와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계산하면 2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2다,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변동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300이 이제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00분의, 이것도 100이 늘어났죠? 100. 그 다음에 기준 30이잖아요. 그렇죠? 30분의, 줄었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도 안 써도 되고 관계없어요.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1이 나와, 1. 1이 나와요. 이렇게. 어디를 기준으로에 따라서 이 탄력성이 2가 나오기도 하고 1도 나와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구하는 방법은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400과 300이잖아요. 400 평균 가격이 얼마예요? 400 플러스 300 분의 변동분이 뭐예요? 100이죠. 100.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평균 기준량을 보면 20 더하기 3, 30. 맞죠? 30. 분의 변동분은 10이에요. 이렇게 이제 평균 가격과 평균 양을 기준으로 해서 변동분이 얼마나 돼서 변동률을 해서 따져보면 결론적으로 1.4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점을 기준으로 최초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 두 개를 합해서 평균가로 기준값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탄력성 측정은 2로 나오고 1로 나오기도 하고 1.4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개념을.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탄력성 측정은 어떤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변동할 수 있다 정도 이해하시고 어떻게 측정하구나 그 정도 공식을 대입을 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한번 책에 나와 있는 거 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를 예시로 한 3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가끔 문제를 보여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좀 보고 또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객관식 시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시를 가능하면 좀 중요한 부분은 몇 개씩 하고 넘겠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어느 부동산 가격이 5% 하락을 했어요. 가격이 하락했죠. 그러면 일반적인 정상적인 경우는 수요가 늘겠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제 쉬워요. 수요량이 7%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수요 가격 탄력성은 얼마가 될까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이제 계산해야 돼요. 5% 가격분의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 했죠. 이미 율이 다 제공돼 있어요. 그러면 5, 7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5분의 7 그럼 얼마예요 이게? 1.4 이게 답이에요. 이게 한번 문제가 나왔던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느 지역에 이게 한번 20한 5회에 나왔던 것 같은데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 뭐 상가도 좋고 뭐 주택도 좋고요. 오피스텔 가격이 4% 가격입니다. 인상됐어요. 가격이 P가 인상됐으니까 오피스텔 수요가 떨어지겠구나 이제 추정을 해야 됩니다. 정상제라고 전제를 깔아줍니다. 문제에서는 열등제다 뭐 대체제다 보완제다 이런 거 말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냥 보통 정상제로 합니다. 4% 올랐는데 이렇게 약간 문제가 조금 응용된 문제예요. 가격 탄력성을 먼저 말을 해줘요. 가격 탄력성이 2라고 한다. 일러스티서티가 2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오피스텔의 수요량 변화는 어떻게 될까? 수요량, Q가. 이제 아까는 두 가지를 안아주고 수요 탄력성을 물어본 문제인데 이거는 가격 변화와 탄력성을 가르쳐주고 수요량이 올랐으니까 얼마나 떨어질 건가를 물은 거예요. 뭐 간단해요. 그러면 4% 떨어지면 수요량은 얼마나 올라가는 거죠. 인상되면 수요량은 오피스텔 수요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탄력성이 2라 그랬어. 그럼 여기가 몇이 돼야 될 것 같아요? 8이 돼야 되죠. 8. 그러면 오피스텔은 결론적으로 8% 감소하게 돼 있어요. 가격이 4% 오르면 탄력성이 2였기 때문에 그 탄력성이 높다는 거죠. 1 이상은 2니까 2배로 떨어져야 돼요. 수요량이. 그래서 8% 떨어져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8% 증가, 8% 감소 이렇게 두 가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요 법칙을 알잖아요. 가격이 올랐을 때는 떨어지게 되는데 8%는 답을 해놓고 모르고 또 8% 증가로 해버리면 답이 틀리는 겁니다. 가격이 올랐으면 수요 법칙에서 그 물건에 대한 거는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탄력성을 구하고 얼마만큼 떨어질 것인가가 8로 나왔으면 이 8%를 떨어진다고 답을 써야지 틀리게 하기 위해서 8% 증가로 하는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수요 법칙을 전제하에서 수치를 구하면 됩니다. 이거 좀 약간 응용 문제입니다. 뭐 어렵진 않은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측정 관련해 가지고 좀
약간 이제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약간 중상 난이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그랬죠. 최초 가격, 변동 가격, 그리고 평균 가격 이걸로 기준한다는데 문제를 낼 때는 뭐 이렇게 제시를 해줘요. 중간점을 이용하여서 계산을 할 것. 그러면 두 가지를 평균 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거는 이제 20회에 나오는 건데 보세요. 무슨 문제냐면 오피스텔의 올 임대료가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사무실 수요량은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제시를 해준 것이 108 제곱미터에서 92 제곱미터로 감소했다. 당연하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수요량은 떨어지게 제시를 했어요. 이때 문제가 이제 뭐였냐. 가격 탄력성은 얼마예요? 이렇게 나와요. 가격 탄력성. 그리고 이럴 경우에 이 수요 탄력성을 무슨 탄력성이라고 합니까? 아까 우리가 완전 탄력성, 완전 비탄력성, 그 다음에 뭐 단위 탄력성, 그 다음에 탄력성, 비탄력성, 뭐 이렇게 5가지로 구분했다 했잖아요. 이게 문제가 이거였어요. 가격의 수요 탄력성은 얼마이고, 이 수치가 나왔으니까 아까 5가지 중에 어떤 탄력성으로 들어가는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럼 우리가 이거 뭐 복잡한 합쳐도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중간점을 이용해, 중간. 그러니까 가격 변동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최초 가격인데 변동 가격도 아니고 중간점을 기준으로 하라고 제시가 이미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간단해요. 9 더하기 11. 이거 변동이 얼마예요? 2죠? 이렇게 일단 계산하고. 그러면 양의 변동은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 108 플러스 92. 그럼 여기서 얼마 늘어났죠? 8. 16이죠? 16. 16이 줄었죠.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럼 이 답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0.8이 나옵니다. 그러면 답은 가격 탄력성은 0.8이네요. 평균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0.8이에요. 그럼 0.8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게 뭐예요? 이 탄력성이 0보다 크고 1보다는 작죠. 그럼 이걸 뭐라 그랬어요? 아까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답은 어떻게 나오냐면 0.8이고 비탄력적이다. 이게 답이에요. 0.8가 비탄력적이에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공식과 이해를 하면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이 풀 수 있다. 여기에 조금 조심할 것은 0.8이 나오니까 탄력성이 있으니까 탄력적이다 하면 안 돼요. 보통 상품은 1에서 0, 0에서 1 사이에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비탄력적이라 하는 거예요. 전혀 탄력성이 없는 0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이것만 약간 이해를 조심히 하셔야 돼요. 자칫하면 이렇게 나왔으니까 탄력적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탄력적이 날 때는 탄력이 좋을 때 말하는 거예요. 1보다 클 때. 그것만 조금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가끔 헷갈려가지고 다 맞춰놓고 0.8까지 맞춰놓고 탄력적 그렇게 답을 할 사람이 있어서 틀린 경우가 있어요. 비탄력적입니다.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는 그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수요 탄력성을 공부했는데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고 부동산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부동산의 임대료 총수입 관련 시험이 나와요. 탄력성에 따라서 부동산 임대료, 그리고 쉽게 말하면 임대료 총수입이란 것은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기업의 총수입인 거예요. 이제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이 기업이라고 전제했을 때. 그래서 수요 탄력성과 부동산 임대 총수입 관계, 이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럼 임대 총수입은 뭐예요? 내가 임대를 했다, 기업이 어떤 물건의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그럼 가격이 있을까요? 가격.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뭐 100평이냐 200평이냐 또 200평짜리 몇 개냐 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량. 이걸 곱하면 레비뉴가 된 거야. 레비뉴. 수입이 된 거야. 부동산 총수입이.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니까 부동산 총수입은 가격과 수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과 수량이 뭐냐? 어차피 수요 탄력성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수요 탄력성과 부동산 임대 총 수입의 관계를 논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시험에 한 문제씩 꼭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래프로 공부를 막 하면 여러분들이 좀 처음 접하신 분들은 그래프가 이렇게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항상 경제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의 경제적 상식 아니면 일반 생활 상식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세 가지 나눠봅시다. 이제 약간 이를 점자로 쓰죠. 이게 1보다 크고, 그리고 2가, 아니, 이제 이거는 같다. 그 다음에, 2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뭐예요? 아까 수요가 가격 탄력성 1보다 크면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라는 게 뭐냐면, 1보다 크다는 것은 가격이 변동을 한 것보다는 양의 변동이 더 크다. 이 뜻이에요. 쉽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 총수익을 봅시다. 임대료가 가격이 이럴 경우는 떨어져. 그러면 수요는 올라가죠. 양은. 이건 수요 법칙입니다. 이거는 기본으로 아시죠? 근데 1보다 크다. 탄력성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가격은 떨어졌지만 가격이 떨어졌으면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수입이 줄어들 걸로 전제가 이제 기본으로 됐는데 그 떨어진 변화율보다는 수요량이 엄청 탄력성이 커서 수요가 커져 버려요. 그러니까 밀려드는 수요량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감세 효과를 상쇄하면서도 수요가 많으니까 임대료 총수입은 증가되는 거예요. 증가. 이건 상식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반대로 이럴 경우에는 이게 단위 탄력점. 이게 뭐냐면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을 경우. 이럴 때는 총 수입은 어떻게 써요? 불변. 가격이 떨어졌는데 수요량 느는 것도 똑같아요. 떨어진 만큼 감세 효과를 수요량이 와가지고 채워주기 때문에 이 탄력성이 1이다 보니까 변동률이 똑같아서 총 수입은 불변이다. 불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 우리가 이제 비탄력적인 거죠. 0에서 1 사이. 가격이 떨어졌어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수요는 이제 올라가게 돼 있는데 1보다 작아요. 수요량의 변동 탄력성이. 그러면 내가 100 정도의 비율로 떨어졌는데 50 비율밖에 수요가 오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가격이 떨어지는 그 감세 효과, 수입이 떨어지는 효과를 이놈의 수요가 덜 오기 때문에 감세를 상쇄하지 못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수요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수요가 온다 해도 수요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임대 수입은 가격에 떨어진 만큼 더 많이 떨어져서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상식성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상식성으로도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를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니까 수요 가격 탄력성 아까 그 그래프 선상에 수평성이냐 수직성이냐 그것도 다 배웠잖아요. 학습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좀 경제학도로서 부동산 전문가로서 도표로 한번 이제 연습을 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일단은 이걸 볼게요. 두 가지를 비교해 봅시다. 도표로 의해서 아까 제가 상식선상이 이 경제 수요 곡선에 의해서 풀어집니다. 이게 이제 D1, D2 수요 곡선 합시다. 이게 아까 수평선일수록 수요는 커집니다. 완전 수평선은 완전 탄력적 무한되고 수직일수록 수요 탄력성 작다 그랬죠. 이게 수요가 탄력성이 1보다 크는 경우고 이거는 탄력적이고 이 수요는 0에서 1 사이에요. 이게 수직이 되면 0이 되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가 가격이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 엄청 변한다는 거예요. 눕혀지는 거예요.
가격이 조금 변해도 수요가 많이 나가니까. 가격이 많이 변해도 수요가 양이 별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점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 정도 갈 때가 탄력적이고 일보다 크다 할 때예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이 점에서 여기였어요. 이 점에서 여기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P1, P2, Q1, Q2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이밖에 안 떨어졌는데 수요는 이렇게만 올라갔어요. 이보다 크잖아요. 이럴 경우는 총 수입이 가격이 떨어졌다 해도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이 떨어진 만큼 총 수입은 이거였어요. 이거 원래 가격에서는 이거는 공통이니까 뭐 생략하고, 그럼 이 분야가 원래 P1일 때 가격 그 기업의 임대 부동산 임대 총 수입이에요. 가격 곱하기 양이니까 이거예요. 그러나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수요가 1 이상으로 엄청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것까지. 그러면 이 면적보다 이 면적이 커요, 안 커요? 크잖아요. 그래서 수요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는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총 수입은 증가된다. 이 그래프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다 적용해 볼게요. 그냥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여기도 P1이라 하죠. 이 상품은 P2. 여기도 Q1, Q2, 2. 이건 어떻게 했어요? 원래 부동산 임대 총 수입은 P1일 때는 이거. 그렇잖아요, 이거. 근데 P2로 떨어지면 수요가 늘어나요. 이것도 비탄력적이니까. 전혀 늘어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비탄력이니까 별로 움직임이 없어. 요만큼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거예요. 이게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비탄력적인 건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 떨어지는 감소 효과가 수요량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이 인상 그 효과가 상쇄를 덜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임대 총 수입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래프상으로도 이렇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수요 곡선을 그래가지고. 이거에 이제 그래프로 푸는 것이 이제 우리가 좀 학습한 사람으로서의 경제 이론을 남한테 말하기가 아주 유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탄력성이 이럴 경우는 아까 직각상공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정확히 그래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요. 이러면 뭐 그럼 직각상공선이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변했다. 이거다. 이게 이제 뭐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떨어진다 해도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는데 둘 다 똑같이 변화로 떨어지고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총 임대 수입은 불변이다. 이제 그거예요. 아까 불변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프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점점 재밌을 겁니다. 이게 이제 아주 경제 언론에서도 아주 또 언론적인 기본 이론인데 이걸 이제 부동산학개론에 이제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 정리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 뭐냐? 이것도 좀 이렇게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제가 결정 요인을 몇 가지 말하면 한없이 많아요. 10가지, 20가지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한 6, 7가지 말씀해 드리면 그거를 상식선상으로서 이해를 해주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다음에 그 문제 나오면 그 상식선상에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은 딱 보여요. 그러니까 수요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 결정 요인 첫 번째. 대체제 우리가 그때 이 앞에 3강 때 배울 때 대체제 보완제 막 나왔잖아요. 대체제의 뭐 유무인데 생각해보세요. 대체제가 많다. 내가 이 물건을 갖고 사고 수요를 막 해요. 이 물건을. 근데 이 물건을 대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물건들이 있다 합시다. 그럼 이 가격이 올라버려요. 그러면 내가 비싸니까 안 사려고 하는데 대체할 것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사야 되잖아요. 대체할 수가 있으면 이거 오르면 안 사요. 빨리 이걸로 바꿔타는 거지. 바꿔탄다? 반응이 빠르다? 반응이 크다? 탄력성이 크다. 쉽게 말하면 이거에 대한 대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에 대한 수요 탄력성은 어쨌다? 크다. 대체재가 있으니까 난 뭐 네가 올리면 난 저리 도망갈 거야. 이런 의미로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 탄력성은 좀 더 크다. 근데 부동산을 알아야 돼. 부동산은 어떠냐? 부동산은 대체재가 다른 상품에 비해서 많이 제한돼 있어요. 어떤 상가를 사는데 역삼동에 있는 A라는 상가를 내가 하는데 월세가 엄청 비싸져요. 근데 거기서 내가 장사를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상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 가격 탄력성은 전반적으로 낮다고 봐야 돼요. 우리 집도 함부로 못 옮기잖아요. 그것처럼 부동산은 가격 탄력성이 대체재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탄력성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게 탄력성이 낮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간의 문제, 기간의 장단, 기간의 장단, 기간이 길고 짧은 거. 보세요.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상품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요, 작아져요? 많아지죠. 작아집니까? 작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기간이 갈수록 뭐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장기가 더 탄력성이 있을 수 있다. 부동산도 뭐 개발도 많아지고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면 그를 대체할 수 있는 기간, 부동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또 옮겨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는 비탄력적일 수 있고 장기는 더 탄력적일 수 있다. 대체재가 많아지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화, 상품의 이렇게 분류 세분화, 디테일화 시키면 또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역과 용도별로 세분하면 더 탄력성이 커진다고 봐요. 그거를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부동산은 탄력성이 좀 작다 그랬잖아요. 대체재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세밀하게 용도와 지역으로 쪼개면 탄력성이 커질 수 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서울에하고 저기 강원도하고 충청도하고 부산하고 광주하고 지역마다 상권이 틀리고 내가 전라도 순천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상업지에서 내가 장사를 하는데 그 수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가격이 올라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서울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좋은 상권에서 비싸더라도 가격이 올라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 움직이는데 저쪽에 수입이 적은 지방이나 또 다른 서울의 어느 지역에도 그런 상권이 있다면 내가 가격 올리면 뭐 장사도 안 되는데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 부동산 가격 탄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상식입니다. 용도별로도 세분화하면 탈 수 있다. 우리가 주거지냐 상업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임야는 내 임야가 임야에서 목장을 한다든지 크게 하고 있는데 임야가 오르든지 올라도 얼마 오르지 않잖아요. 그 임야지에서의 가격 변동에 대한 내 민감도가 상업지에서 가격 민감도 어때요? 틀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전반적으로 대체재가 별로 없기 때문에 탄력성은 낮은데 이것을 재화를 분류했을 때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화하면 더 탄력성이 커질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네 번째는 이제 재화의 성격. 재화의 성격. 우리가 이제 필수품이냐, 사치품이냐, 무슨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필수품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정말 필요한 인생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변동돼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고로 계속 써야 돼요. 탄력성이 커요, 안 커요? 적죠. 탄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치품이나 우리가 소득이 줄어들고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높아져 버리면 실제 필수품이 아닌 것은 탄력성이 클 수밖에 없죠. 민감하기 때문에. 필수품일수록 민감을 할 수가 없고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도 내가 써야 되기 때문에 탄력성이 크지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용도, 재화의 용도도 있어요. 용도가 다양할수록 전환이 쉽고 하기 때문에 대체재가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용도가 다양해도 탄력성이 크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내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그 50만 원 정도를 통신비로 쓴다고 하시죠, 우리가. 근데 통신비가 갑자기 2배로 올라 버려요. 그러면 100만 원어치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생활이 100만 원 가지고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 탄력성은 크다. 그렇게 상식성으로 이해를 하시고 교재를 좀 보시면 충분히 뭐 굳이 어렵게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넘어가면 다 저절로 암기가 되고 이해가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문제 나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한다. 23회에 나왔던 거예요. 첫 번째,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부동산을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할 경우 달라질 수 있다. 맞죠? 부동산 수요가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으로 변하게 된다. 맞죠? 대체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커지죠.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할수록 부동산 수요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 용도 전환하니까 용도가 변하면 할수록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되게 대체가 되기 때문에 탄력성이 커진단 말이 맞죠. 부동산 수요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의 존재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맞죠? 부동산 수요 가격 탄력성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상 부동산에서 더 탄력적이다. 틀립니다.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라고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장이나 또 다른 임야에 있는 어떤 뭐 창고용이나 임야에 있는 목축업을 하고 여자는 어떤 그 간이 시설물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부동산에 대한 주거용 부동산은 내가 실제로 의식주를 해야 되고 살아야 할 필수적인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며 계단 먹기로 이것이 좀 어른다 해도 내가 함부로 빨리 대체주도 별로 없고 움직이기가 좀 어려워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공장이나 뭐 상가나 이런 것은 너무 올라버린다. 월세가. 그러면 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리적 욕구는 먹고 자고 이래야 되는데 상가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돈도 못 벌겠고 하면 상가나 이런 데서 더 민감하겠어요? 안 민감하겠어요? 공장 같은 것은. 일단은 중요한 것은 필수품인 거예요. 주거용 부동산은 필수품인 거예요. 그래서 필수품일수록 탄력성은 작다 했죠. 마찬가지 논리로 주거용 부동산은 다른 공업용이나 일반 농업용 상가 부동산에 비해서 탄력성이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답은 이겁니다. 더 크다. 공업용이 크다 했는데 적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요 가격 탄력성을 공부했잖아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어렵지 않아요. 뭐 용어만 조금 뭐 헷갈리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수요 소득 탄력성이 뭐냐? 소득이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 그 말은 바꿔지면 가격이 소득으로 바꿔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득의 변화율.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겠어요? 똑같죠? 이거는 가격 탄력성과 수요랑 변화율. 이거는 어떻게 하자? 아까 도식으로 했죠? 소득은 뭐로 표시한다? I, 인컴. 인컴분의 기본 인컴분의 인컴의 변화, 분. 그 다음에 퀀터티, 양의 변화, 퀀터리.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똑같죠? 이게 가격이 소득으로 변한 거예요. 쉽죠? 그러니까 똑같은 뭐 가격 탄력성하고 같은 게 소득만 바꿔진 것 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알 것이 우리가 전번 3강에 수요 법칙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수요 결정 요인을 하다 보니까 정상제, 뭐 열등제, 중간제 이런 게 배운 거 있어요. 소득 관련이었죠. 소득이 오르면 예를 들면 인컴이 올라요. 소득이 이제 증가해요. 이럴 경우에 상품의 수요가 소득이 많이 올라요. 이거는 정상제. 그렇죠. 배웠죠? 인컴이 오르는데 수요가 떨어져요. 반대로. 우리가 뭐 이럴 경우는 열등제. 소득이 많아지면 이제 안 사요. 너는. 내가 할 수 없이 먹었지. 돈이 이제 많아지니까 내 같은 거는 안 먹어. 그래서 열등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약간 외적인 거죠. 소득이
올라든 내리든 관계없이 변동이 없는 것. 이것은 정상제도 아니고 열등제도 아니거나 중간제. 이것도 이제 뭐 필수품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소득이 온다고 내가 소금을 넣어서 많이 사 먹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는 소득과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정상제 중에서도 사치제예요. 사치제. 사치제 뭐냐면 소득의 탄력성은 보통 이제 2로 이렇게 표시해서 D로 하고 이제 여기다 뭐 I를 쓰기도 하고 복잡해요. 그냥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고 이게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내가 100만원 소득이 올랐는데 200만원짜리 밍크 조끼를 샀어요. 사치제 사치제. 더 많이 소득보다 더 많이 사는 거 집안 말아먹게. 그래서 이럴 경우는 1보다 크다. 그럴 때는 사치제라고 보통 이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우리 정상제는 표시를 어떻게 하냐. 소득이 오르면 정상제일 경우는 조금씩 더 우리가 사요. 그러잖아요. 내가 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열등제가 아니면. 이럴 경우는 우리가 보통 하는 비탄력적 있잖아요. 그럼 이걸 굳이 이제 소실하면 뭐 ED, 뭐 인컴, 소득 탄력성, 수요 탄력성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경우. 이게 이제 보통 정상제는 이런 거예요. 움직임은 있어요. 소득이 오르니까 내가 좀 더 사요. 그러나 1보다는 작다 이거지. 이게 정상제고 1보다 크면 집안 말아먹는 사치를 많이 한다. 이렇게 하고. 열등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표시가. 중간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0이에요. 0. 변화가 없어. 열등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는 거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0보다 작으니까 많이 쓰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소득이 오르는데 수요가 떨어지는 거예요. 0보다 작다. 이렇게 열등제.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소득의 탄력성 관련 문제도 가끔 나와요. 뭐 필수로 한 번씩 나오는 아닌데 뭐 교차 탄력성하고 소득 탄력성하고 뭐 가격 탄력성 해가지고 적어도 하나는 나와요. 말하면 두 개도 나오고 오늘 이 시간에 배운 것 중에 하나나 두 개 나와요. 소득이 10% 증가하자. 소득이 인컴이 10% 증가했어. 증가하자. 수요량이 퀀터티가 소득이 늘어나야 되겠죠. 정상제를 보통 기준으로 합니다. 8% 늘어났어요. 이 사실을 통해 볼 때 이 부동산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 뭐이겠어요? 여러분 어느 소품이에요? 그럼 이게는 10분의 8이잖아요. 0.8이잖아요. 0.8은 뭐다? 1보다 큽니까? 아니죠. 사치제는 아니죠. 그러면 0보다 작습니까? 열등제 아니죠. 0하고 1 사이에 있는 거죠. 0.8은. 뭐라 했죠? 정상제. 0.8이니까 무슨 열등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가 돼 열등제지 1보다 커버리면 오버하기 때문에 사치한다 사치제라 해요. 뭐 자기 치료에 따라서 사치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정상제는 소득이 늘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소득이 늘는 만큼 안 늘어요 보통. 그래서 0.8 정도는 이 0과 1 사이는 정상제라고 해요. 이게 또 문제 나왔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탄력성이 간단하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의 수요에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교차 탄력성. 이름이 좀 어려워요. 교차 탄력성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X제와 Y제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 X제 상품과 Y제 상품이 있는데 둘이 교차 탄력성을 하면 Y제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전에는 가격 탄력성은 X제 가격에 따라서 이 X제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게 탄력성인데 교차 탄력성은 이거 연관이 있는 상품 X, Y가 지금 연관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연관이 있는 상품의 가격이 우리가 지금 그때 대체제도 연관이 있고 보완제도 연관이 있잖아요. 이 Y제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내 X제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교차시켜서 탄력을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뭐 E, D 탄력성이 있는데 뭐 이제 뭐 이거를 또 보면 또 Y, X로 써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복잡하게 그렇게 막 다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가격 변화가 이제 Y예요. Y 이거와 이건데 전에는 이것만 봤어요. 이거 가격에 이거 어떻게 되냐. 근데 이 가격이 변하면 이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려면 뭘 하냐면, 보통 우리가 볼 때 그때 그 대체제냐, 보완제냐, 소득은 아까 열등제냐, 정상제냐, 중간제냐 그러고, 대체제 관계예요, 실은. 대체제냐, 보완제냐, 독립제냐. 다 3강에 배웠던 것들을 이제 와서 응용을 해서 탄력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탄력성에서 정확히 이제 이 개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YJ 가격. 그러면 PY의 증가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잘못 말했다. 그냥 우리 X로 기준을 하죠, X로. X제 내 것이 가격이 변하면 Y제 상품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거는 책에 있는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PX가 분의 증가분 PX. 그러면 Y는 이제 X제 가격에 의해서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QY의 증가분 QY. 이렇게 되겠죠. 예. 이러면 아까 우리 수요 가격 탄력성이나 소득 탄력성이나 거의 같아요. 단지 X제 가격이 변화가 됐을 때 Y제 수요는 어떻게 되냐, 수요량이 그 기준만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된 것이 교차 탄력성이다. 교차 탄력성. 이 교차 탄력성 가지고 우리가 대체제냐 보완제냐 나와요. 그러면 이 X제 가격이 인상됐을 때, 올라갔을 때 Y제 수요가 올라가면 무슨 관계일까요? 반대 관계, 반대. 원래 수요 법칙은 X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져야 되면 그건 보완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X제 가격이 오르는데 이것도 수요도 올라요. 수요 법칙은 안 맞잖아요. 근데 안 맞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관계는 무슨 관계냐? 이것이 오르니까 X제 수요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떨어진 만큼 Y제로 수요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요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X제와 Y제는 서로 대체제다. 이게 이제 대체 한자로 쓰면 이제 대체제다. 대체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방향으로 올라갈 때, 가격이 오를 때 저쪽 상대방 물건이 올라가는 것은 내가 이 물건을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대체제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0보다 크다고 봐야 되겠죠. 교차 탄력성이. 정의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해요. 0보다 크다는 것은 플러스인 거예요. 가격이 오른데 이것도 오른다. 가격이 오르는데 내려가면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가격이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다는 걸 보고 있어요. 이 X제 가격이 오르는데 이거는 수요가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이제 보완제예요.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운명인 거, 운명. 서로 보완하기 때문에. 전에 그때 자동차와 기름 관계라고 했잖아요. 자동차 가격이 뭐 이렇게 올라가면 자동차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름도 수요가 떨어져요. 그래서 서로 보완 관계예요. 같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의미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0보다 작고 마이너스일 경우는 가격이 오르면 상대방 물건도 수요가 떨어지는 경우. 이게 수요 법칙 실현. 그러니까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서로 보완 관계라 볼 수 있고, 플러스 0보다 클 경우에는 좋은 것 같지만 가격이 오르는데 저것도 수요가 올라버리는, 상대방 수요가. 수요가 올라. 그러면 원래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떨어지는 것이 맞는데 수요가 올라는 것은 이것을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되기 때문에 0보다 큰 거는 대체제다. 0보다 작은 것은 교차 탄력성이 보완제다. 0보다 작다는 것은 같은 방향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가격이 떨어지면 나도 수요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지고,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X제, Y제가. 그래서 그는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보완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식으로 하자면 0보다 크냐 작냐로 말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0보다 큰다는 것은 같은 방향, 0보다 작은 것은 다른 방향. 다른 방향인 것은 수요 법칙이 같은 거니까 둘이 보완 관계고, 0보다 큰 거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대체제다, 대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0하고 교차 탄력성이 0하고 같은 변화가 없어요. Y제가 변해도 X제 가격이 변해도 Y제 수요가 변동이 없어요. 이거는 완전한 서로 간에 대체도 안 되고 보완도 안 되고 독립제 0일 경우에는 전혀 교차 탄력성이 0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X제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이 탄력은 전혀 수요량의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런 관계없기 때문에 인디펜던트라 이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이런 내용들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 기본 전제하에서 이해하고
학습을 하면 쉽게 풀려요. 그것을 조금 더 많이 교차 탄력성이 약간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교차 탄력성이 뭐냐? 내 제야의 가격이 변동이 하면 타 제야의 가격, 수요가 어떻게 되냐? 가격과 수요를 비교한 거기 때문에 전제를 깔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어떤 주택 시장이 서로 대체 관계가 있어요. 대체 관계 뭐라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아파트와 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빌라,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는 뭐다? 대체 관계다. 이 전제를 깔 쉬운 문제가,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빌라 수요 교차 탄력성은 이 두 개의 교차 탄력성, 아파트 가격과 빌라의 수요량의 교차 탄력성은 주어졌어요. 0.8이다. 0.8처럼 아파트 가격의 변동에 의해서 빌라 수요가 움직이는다 그 말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1600만원. 재밌습니다. 1600만원에서 보면 2000만원으로 인상됐어요. 인상됐으니까 빌라가 대체 관계니까 빌라로 이제 수요가 오르겠죠. 많겠죠. 이게 오르니까 아파트는 떨어지고 대체 관계가 사람들이 수요로 가. 빌라로. 아파트 비싸지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가 대체 관계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빌라는 수요가 떨어질 것 같아요? 오르죠. 이쪽으로 옮겨올 타니까. 대체 관계니까. 근데 그 빌라 수요량이 오르는 정도의 탄력성이 이게 이 0.83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이제 문제 지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빌라의 수요량은 1200세대에서 몇 세대로 증가할 것이냐, 이걸 문제예요. 아파트와 빌라가 대체 관계입니다. 교차 탄력성은 0.8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을 때 원래 빌라는 처음에는 1200세대의 수요가 1200세대. 근데 얼마만큼 이제 수요가 또 오를 거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얼마만큼 오를 것이냐. 세대 수가. 이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까 교차 탄력성 뭐라 했어요? 교차 탄력성은 보세요. 1600. 그렇죠. 아파트 가격분에 증가하면 400만원. 400. 그렇죠. 그렇죠? 이게 나오죠. 분의 1600분의 400. 그다음 빌라는 1200세대에 얼마, 이걸 물어본 거. 이거 얼마나 늘어나냐. 근데 이게 교차탄력성이 0.8이라 그랬어요. 이 상황의 수식을 구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결론은 25% 분의 이거 계산 25%. 이건 뭐예요? 1200분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 이시 0.8이다. 그럼 이거를 풀어보면 20%가 나와요. 이 숫자가 20% 돼야지 0.8의 수칙이 나온다는 거예요. 20%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20% 답이냐? 아니죠. 않아요. 1200세대에서 몇 세대로 늘어나냐고 물어보면 몇 세대로. 20%가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0.8 교차 탄력성일 경우에는. 그래서 빌라 수요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아파트에 대해서 0.8인데 이 가격이 증가하니까 빌라 수요가 20%가 올라간다 뜻이에요. 대체적이니까. 그러면 1200세대의 20%가 얼마예요? 응? 얼마예요? 400세대인가요? 아니죠. 1200세대 122, 10%, 20%면 240세대, 240세대. 그렇죠. 240세대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 얼마로 빌라 수요량이 되냐? 그러면 1200 플러스 240, 그러면 1440세대만큼 빌라가 아파트 가격이 400만원이 오르니까 대체제 관계로 해서 교차 탄력성이 0.8이니까 20% 증가하게 되는데 원래 1200세대인데 1200세대 20%는 얼마다? 240세다. 그러니까 1200세대에서 20% 증가해서 240세대가 돼서 총 빌라 수요, 교차 탄력성으로 인한 수요 증가는 1440세대다. 답은 1440세대. 이거는 조금 이제
중상 난이도예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개념을 알고 하면 문제가 풀어져요. 그래서 정확하게 교차 탄력성은 뭐다. 교차 탄력성이 주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주어서 교차 탄력성을 구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문제가. 그 다음에는 이제 공급의 이제 수요에 대해서는 지금 다 배웠습니다.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요 탄력성 그러면 기본 전제가 가격 탄력성을 의미를 합니다. 굳이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시험 물어본다든지 언급을 할 때는 소득과 교차를 꼭 붙여줍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수요 탄력성 하면 수요 가격 탄력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의 탄력성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공급도 수요와 마찬가지입니다. 공급 가격이 변하면 그 상품의 공급량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 것인가. 이것도 공급의 가격 탄력성 뭐 2분의 이것도 서플라이 S라고 표시하면 돼요. 그럼 이것도 공급 가격 변화요. 그 다음에 공급량의 변화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수요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 공급 탄력성도 이제 그래프로 표시하면 뭐 간단해요. 뭐 금방 수요를 응용하시면 됩니다. 공급 함수나 공급 곡선은 여러분들 틀리다 그랬죠. 수요는 우하향, 공급은 어떻게 됐어요? 우상향. 근데 공급 탄력성도 어떻게 하면 수평이 있고 수직이 있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 아까 수평이 뭐라 그랬죠? 공급 탄력성이 이것도 수요와 마찬가지로 무한대다. 가격에 따라서 공급이 양이 무한정 변화를 하기 때문에 무한정. 수직은 뭐냐? 가격이 아무리 왔다 갔다 변해도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공급 탄력성이 어떻다? 0이다. 이거는 가격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항상 같아요.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단위 탄력성 1이다. 이렇게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공급의 단위 탄력성,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체로 공급이 무한대 완전 탄력성 이렇게 수요와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4-1강의 마지막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상식선상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결정 요인, 아까 수요도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대체제도 있고 뭐 기간도 있었고 결정 요인 공급에 이것도 이제 뭐 굳이 외우려고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한 것을 가만히 듣고 상식선상에서 이해를 하면 저절로 암기된다. 첫 번째, 생산비 증가 유무 증감유무. 어떤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생산 요소가 가격이 상상해요. 땅값이 오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세금이 인상된다든지 그러면 공급이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공급이 그만큼 어려우니까 민감하지 못하잖아요. 민감도가 적다는 것은 비탄력적이다. 생산비가 오를 경우에는 상승할수록 그러니까 상승할수록 비탄력적이 된다. 뭐 이제 안 하잖아요. 안 사. 공급을 안 해요. 땅도 비싸니까 이제 주택도 못 짓고 땅 개발도 못 하니까. 그래서 생산비가 오를수록 비탄력적이다. 생산 기술이 발전하는 거. 생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 어떻게 됐어요? 같은 값에 기술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내가 더 공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 기술이 발달하면 더 이거는 탄력적이다. 비가 아니다. 탄력적이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공급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간의 장단, 아까 단위 나죠. 기간의 장단 똑같아요. 기간의 장단 어떻게 써요? 단기에는 공급이 좀 어렵겠죠.
장기로 갈수록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고 땅도 개발이 되고 그런 등등 이유로 서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이 된다. 아까 뭐 그 수요도 그랬잖아요.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 그것도 수요 똑같이 용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용도로도 공급이 쉬워집니다. 그럴수록. 그래서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공급이 쉬워지니까 보다 탄력적이 된다.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공급이 어렵잖아요. 내가 무슨 뭐 하나 공급하려고 하는데 10년이 걸려. 그럼 공급이 쉬워요? 생산 과정이 짧으면 짧을수록 공급은 쉬워지기 때문에 탄력성이 더 크다. 건축 인허가 등 관련 법규상에 제재가 많다. 제재가 많을수록 공급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정부가 규제를 안 하고 한다면 공급이 쉬워지니까 탄력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암기를 안 해도 저절로 암기가 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해결할 수 있다. 하나 예를 들면 18회에 나왔던 건데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렇게 나왔어요.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다. 맞죠? 가격이 오르니까 생산비가. 건축 인허가가 어려울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다. 맞죠? 국가가 규제가 많다 보니까 공급을 못해요. 그래서 더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단기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장기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보다 더 비탄력적이다. 맞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다. 공급이 어렵죠. 그게 비탄력적인 거예요.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다. 틀리죠. 용도 전환이 용이하니까 내가 여차하면 다른 용도로 바꿔버릴 수 있고 다른 용도로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감도가 커요. 저쪽으로 옮겨 탈 반응이. 그래서 탄력적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더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문제는 이런 문제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쉽게 이런 문제는 100% 여러분들이 적중을 해야 됩니다. 4-1강은 이걸로 마치시고 다음에 4-2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